시작해 볼까요? 오늘 수업은 제가 그 합정동 스튜디오에 사지 않고 오늘은 지금 여기 청파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 중이에요. 오늘 좀 이쪽에 일이 많았어 가지고 제가 합정동까지 못 갔어요.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재개발 투자 물건 계산하는 방법,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내가 추가 부담 금액을 얼마 낼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대로변이라 약간 좀 외부 소음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물건을 딱 본다.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얼마 들어가서 얼마의 돈을 더 내야 될지를 계산해 볼 건데, 근데,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파동 재개발, 구청에 서류 넣으면서 주민들한테 브리핑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잘 들리시죠? 네. 한 가지 원래 이제 우리처럼 가감정이긴 하지만 탁상 감정이긴 하지만 감정 평가가 나온 지역이 있고 본감정 들어간 현장도 있고 아직 감정 평가가 평가 금액이 아직 안 나온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또 별도의 챕터에서 수업을 하게 될 건데 감정 평가사가 감정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감정 평가사는 아니지만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아 이 정도의 감정 평가가 나오겠다.'라는 걸 얼추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오늘 수업하는 내용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하면 그러면 감정 평가를 예정한 다음에 내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그다음에 내가 사는 금액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도대체 피를 얼마에 주고 사는 건지 뭐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의 물건을 산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몇 개, 조합원 분양이 몇 개.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내야 되고 내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와서 내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꼼꼼하게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이 재개발 물건 할 때 이제 보통 현장에서는 P라고 많이 부르죠, P. 그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물건 간에 어떻게 이 두 개가 좋고 나쁨을 비교할 건지에 대한 방법도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감정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할 건데 그건 오늘 하진 않을 거고 또 별도 챕터에서 진행할 거예요.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에 가 보면 작은 물건이 있고 큰 물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 물건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전에 재개발 이슈 동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희 사무장님이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 본부장님이 이제 도식한 건데 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2025 년도하고 26 년도, 27 년도에 서울시에 그 예정돼 있는 입주 물량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보통 수도권은 한 10만 에서 15만 정도가 신규 물량으로 공급을 해 줘야 안정적인 숫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은 뭐 통계가 다른데 뭐 한 5만, 3만 그 정도쯤이 보통 안정적인 신규 물량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년 평균을 봤더니 한 38,000 가구 정도 봤을 때 올해에 몇 가구냐. 올해에 지금 한 28,000 가구가 예정돼 있고 내년이 제가 보기엔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내후년도 좀 올라가긴 하지만 되게 제가 보기엔 심각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신축 프리미엄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걸 저희가 한번 도표화 시켜 본 거예요. 요 밑에 기사는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요 도표는 이제 우리가 만든 도표예요. 그래서 기사와 좀 연결을 해서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결국은 공급 물량이 너무 없다. 특히나 서울은. 그래서 아마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취지예요. 입법 예고문 좀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그 서울시가 서울형 용적 이양제라고 해서 뭐 이렇게 발표해서 했는데 이거 자료도 제가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뭐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 컨퍼런스라고 해 가지고 이걸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 자료는 지금 뭐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큰 한번 읽어 보세요, 나중에요. 나중에 읽어 보시면 용적률을 사고팔고 한다는 뭐 그런 개념인 건데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걱정이 된다기보다 이게 제도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고민을 해 보면 이게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개발권 양도제라고 해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도시 정책에서도 맞아야 되지만 뭐 등기법이나 민법에서 얘기하는
권리에 서로 간에 주고받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이쪽 용적률이 필요가 없고 저쪽 용적률한테 내가 필요 없는 용적률을 판다는 개념인데, 이거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장부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장부상에 나타나려면 이제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데 권리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민법에서 얘기하는 권리의 형태가 용적률 이양돼 있는 권리의 형태가 없어요. 외국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옛날에 개발권 양도제의 다른 표현인데,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종 지역이 있고 3종 지역이 있는데, 3종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난 필요 없어. 난 2 종으로 지을 거야."라고 한 다음에 2 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 용적률을 넘기면 아예 서울시가 알아서 3 종을 2 종으로 바꿔 주거나 2 종을 3 종으로 바꿔 주면 되는데, 그렇게 땅의 성질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여기는 3 종, 여기는 2 종인데 3 종의 또는 뭐 준주거의 용적률을 일부분을 2 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넘긴다. 그러면 그 권리가 넘겨받는 사람들끼리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 체제나 이런 데서 가능할까는, 그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얘기들이 오가다 보면 나중에 뭐 정말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제 쓸데없는 용적률이 있는 곳들에는 낮게 짓고 가지고 와서 다른 쪽이 좀 높게 지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 소식 좀 전해 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 청파동에 와 있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보니까 계속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대방하고 같이 3월 5일 날 저희가 세미나를 합정동에 있는 부동산 콘서트홀에서 하거든요. 참여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청파동 현장을 이렇게 꾸며 놨는데, 뭐 조감도도 걸어 놓고 이번에 구청에서 받은 동의서 승인 받은 것도 좀 해 놓고,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현장이 쪼금 다른 블록에 비해서 좀 작기는 해요. 적은 숫자 50 명에 건립 가구 수는 한 225 가구, 나중에 인제 건축 심의 받으면서 한 240 가구까지 좀 늘려 볼 생각인데, 근데 사업성이 워낙 좋아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제일 나쁜 방법은 뭐냐면, 내 투자 금액이 얼마다라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평당가 얼마, 여기는 평당 3,000 인데 여기는 평당 2,000,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그렇게 재개발 투자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평당가가 싸면 같은 금액으로도 더 큰 땅을 살 수가 있죠.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용 가치적인 개념이거든요. 내가 거기다가 벼를 심는다거나 상추를 심는다거나 하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생산량이 늘어날 테니까. 근데 그거는 현재 이용 가치적인 측면이고, 재개발은 그게 아니고 미래 가치니까 어떤 권리를 먼저 확보해 놓고 내가 내야 될 돈이 있다면은 무조건 나중에 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권리 확보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에쿼티를 되도록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비유를 드리면 이런 거죠. 초기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짜리가 있고 나중에 낼 돈이 한 5년 안에 인제 개발이 진행이 돼서 추가로 조합에나 시공사에 낼 돈 9억 9천 이라면 10억 의 총 투자 금액이 있는데, 이런 물건과 지금 초기 투자 금액을 9억 을 넣어야 되고 나중에 추가 부담이 없다면 총 투자 금액은 9억 인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두 가지만 비교해 보면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죠.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서는 이런 물건 잘 안 사요. 왜 안 사냐면, 내가 이 현장이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데 9억 을 넣어 놓고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권리가 만약에 이 두 가지의 권리가 법에서 인정해 주는 권리가 같다면, 그냥 권리를 작은 돈으로 넣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더 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보통 인제 이런 물건들이 더 좋은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은 그냥 단순하게 현재 이용 가치적인 측면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에쿼티를 얼마를 넣고 나중에 얼마를 더 추가로 내야 될 것이냐. 근데 미래에 낼 돈이 9억 9천 인데 인플레가 세게 와서 9억 9천의 숫자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그럼 그때부터는 더 나한테 이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소 금액으로 권리를 확보를 하고 나중에 추가 부담 금액이 많은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좋을 수가 없죠. 이런 물건 나쁜 거예요.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의 물건이 초기 투자 금액이 8억 인데 2억 이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 물건이 좋은 거죠. 아까처럼 초기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그런 게 아니었다면. 그래서 어떤 물건이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이 얼만지, 나중에 낼 돈이 얼만지, 그다음에 총 투자 금액이 얼만지를 골고루 가치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추가 부담 금액을 많이 내는 물건, 그 총 투자 금액이 큰 거와 총 투자 금액이 작은 거 중에서 과연 어떤 게 좋은 거냐. 뭐 예를 들면 어떤 물건, 이런 물건도 있겠죠. 뭐 3억 들어가는데 나중에 7억 내는 거. 뭐 5억 들어가는데 나중에 뭐 4억 내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대신에 총 투자 금액이 계속 커지는 물건과 초기 투자 금액이 큰 대신에 총 투자 금액이 작은 물건을 비교해 본다면 이 두 개의 포지션 중에서 그때 어느 정도 선점에 가면은 이 물건이 좋고 이 물건이 나빠지는 그 포인트가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물론 뭐 돈이 뭐 진짜 막 집에 돈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미치겠다. 돈 쌓아 놓을 데가 너무 없다.' 뭐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돈을 초기에 많이 넣고 총 투자 금액을 줄이는 게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초기 투자 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커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상황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다르고 또는 내가 투자하는 패턴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건 확실해요. 총 투자 금액이 만약에 같다면 10억 이라면 그럼 무조건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거는 무조건 맞는 거죠. 이거를 우선 머릿속에 한번 두셔야 돼요. 그걸 두고 나서 다시 재개발 투자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요 개념 하나,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한 가지 잡았어요. 뭐냐면 총 투자 금액이 같다면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물건을 골라라. 그런데 총 투자 금액이 더 작더라도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거를 고르는 경우도 이득인 경우도 있다. 이걸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두 번째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자고요. 한강변에 어떤 뉴타운이 있는데 그 뉴타운에 어 5년 후에 이 지역은 분명히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아요, 5년 후에. 이건 분명히 지금은 아니야. 근데 그 지역은 분명히 5 년이 지나면 분명히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아. 지금 여기가 만약 10억 이라면 5년 후에 한 50억 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미래 가치 판단이냐 현재 가치 판단이냐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5년 후에 좋은 곳이 될 것 같다, 이 판단을 미래 가치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미래 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5년 후로 가서의 현재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5년 후로 옮겼을 뿐이지 5년 후에 값어치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현재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 가치 판단이라는 건 뭐냐? 미래 가치 판단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5년 후 이걸 보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부터 5년 후까지에 가는 그 히스토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 판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래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비용, 금융이자 이런 것들 다 전방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3 제곱미터당 한 평당 1,000,000 원을 하는 땅이 있고 한 평당 3,000,000원 땅이 있다. 그러면 이용 가치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어디가 비싸요? 이게 비싼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에 5 층밖에 올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다. 그런데 여기는 100 층을 올릴 수 있는 현장이다. 그러면 이게 더 싼 거거든요. 그러면 인제 이거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미래 가치를 판단할 때 요 평당 얼마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용적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은 결국은 사업성하고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니까. 그래서 미래 가치 판단은 그냥 이런 용적률 개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미래 5년 후에 얼마가 될 거다, 이게 아니고 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조합원들한테 얼마큼의 분담금을 줄여줄 것인지 이걸 본다는 개념인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1,000,000 원이고 3,000,000 원인데 여긴 둘 다 5천 밖에 안 올라가. 그럼 이때 뭘 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일반 분양 물량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조합원이 만약에 10 명이야. 여긴 2 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조합원 숫자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볼 때에 크게 봐야 될 게 용적률, 그다음에 그 용적률을 나눠 갖는 조합원의 숫자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지역의 용적률이 얼마큼까지 상향될 건지. 상향이 되면 그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를 몇 명이 나눠 먹을 수가 있는지. 나눠 먹는 사람이 많다면 그건 안 좋은 거죠. 나눠 먹는 사람이 적다면 그건 좋은 거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사업성이 좋은 거를 몇 명이 나눠 가질 건지도 같이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과구역에 1번 물건이 있고요. 나구역에 1번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과구역에 지금 평당가를 놓고 본다면 얘는 1,200 이고 1,250 이에요. 그럼 얘가 더 싸죠? 이게 좋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건을 분석을 할 때는 다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다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1 번, 2번 물건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역이 다른 물건은 도대체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감정평가 금액이나 그 지역의 전방위적인 게 다 다를 테니까. 사업성의 구조나 용적률이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가구역의 1번 물건과 가구역의 2번 물건을 비교하는 건 말이 되는데 가구역의 1번 물건과 나구역의 2번 물건을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비교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 간의 비교 평가를 할 때는 동일한 사업지 내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용적률 체계도 같고 사업성도 같을 테니까. 그때 사업성이 좋다. 그러면 그 좋은 사업성을 몇 명이 나눠 갖느냐. 그건데 그 나눠 받는 방법이 다 조합원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 평가 금액인데 그 감정 평가 금액의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 그래서 내가 이 현장의 전체 감정 평가 금액이 만약에 100 이다. 근데 그중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물건이 감정 평가 금액을 봤더니 감정 평가 금액 100 중에서 1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러면 나는 거기 재개발 지역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1%의 지분을 내가 얼마 주고 사는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냥 평당가 얼마니까 이렇게 계산해요.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니고 이 지역의 A 물건은 전체 감정평가 총액의 몇 프로의 비율인데 그 몇 프로의 비율을 내가 얼마에 사는지 이렇게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계산법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실제 제가 저희 회원 중에서 저한테 물건을 가져오셨던 분이 가져온 건데 이 A 물건과 B 물건이 있는데 가장 나쁜 방법이 이런 거예요. 이게 대지 지분이 16 평이네요. 이게 10 평이네요. 토지 지분당 매매가가 이건 1,469만 원에 살 수 있고 얘는 2,300에 살 수 있어요. 전용 면적도 얘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근데 연식도 얘가 더 새 거야. 내부 수리도 얘가 더 했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는 거죠. 땅 평수도 크죠. 평당가도 더 싸죠. 전용 면적도 더 크죠. 연식도 더 크고 내부 수리도 있으니까 얘를 사는 거죠. 이런 방법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용 가치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물론 얘가 전세가 높게 나가서 에쿼티를 줄일 수는 있어요. 물론 그건 또 다른 계산식의 한 부분이고 이렇게 A 물건과 B 물건의 지금 현재 컨디션을 놓고 계산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현재의 이용 가치적인 판단이고 재개발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의 초기 투자 금액을 해서 감정가를 대가 얼마가 나와서 추가 부담 금액이 얼마가 잡혀서 총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총 투자 금액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작아요. 그러면 B 물건이 좋은 거죠. 그죠? 요건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시가 대비 감정가가 얼마가 나와서 추가 부담 금액을 얼마 냈더니 내가 총 투자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 가치적인 측면을 안 보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참조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거 and 플러스 공시가 대비 감정평가 금액, 추가 부담금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나쁜 물건을 비교할 때 이거 이렇게 평당가 제일 싼 거. 이게 지금 1번 물건 중에서 2번 물건 중에 어떤 거 사야 될까? '아 이게 싸네.' 이게 제일 안 좋은 재개발의 투자 방법이에요. 이렇게 계산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 투자 금액을 다 뽑아야 되는데 총 투자 금액을 내가 몇 평짜리를 얼마에 사서 평당가는 얼만데 뭐 세금은 얼마 정도 되고 뭐 이거는 인제 각자가 엑셀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예시로 한 건데 제가 실제 사례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관리처분 때 대략적 공시가가 얼마니까 감정평가가 얼마 정도 예상이 돼서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얼만데 통상금은 얼마를 내야 되고 그래서 일반 분양가 대비는 얼마 정도 싸고 조합원 분양가 대비는 얼마 정도 싼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엑셀표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현장을 갔더니 1번 물건 있고 2번 물건 있다. 그 1번 물건을 쫙 엑셀을 쫙 펼쳐서 짝짝짝짝짝짝 계산해 봤더니 '아 요거는 얼마 정도의 총 투자 금액이다.' 근데 비분 물건을 이렇게 쭉 봤더니 짝짝짝짝짝 계산해 봤더니 '아 얘는 총 투자 금액이 쪼끔 큰데 초기 투자 금액이 좀 작으니까 얘가 좋겠네.'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이 표와 이 표가 나중에 진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느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아직 다 모르는 현장에 갔을 테니까.
일반 분양가도 모르고 저하 분양가도 모르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동일한 계산식을 넣었다면 어떤 게 비교 우위에서 좋은지 나쁜지는 계산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죠? 이 표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가 정말 정답을 찾아간다는 기보다 동일한 표와 동일한 금액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물건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는 각자가 하나 딱 만들어서 뭐 이거는 제가 엑셀로 올려 드릴 수도 있어요. 만들어서 물건을 딱 볼 때 이 구역에 가서 1번 물건, 2번 물건을 쫙 엑셀표로 놓고 비교 우위를 판단해서 '아 이 물건이 낫다. 이 물건이 낫다.'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A 구역 1번 물건과 B 구역 2번 물건을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도 비교할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성을 놓고 다 비교한 다음에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1번 물건과 2번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이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엑셀로 쭉 펼쳐 놓고 보면은 어떤 게 좋은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한 15년 전에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 아직 아무 구역도 아니었던 지역이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딱 하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딱 오셔 가지고 수업을 딱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런 수업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디가 돈 되는지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그걸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그건 워렌 버핏도 모른다." 그럼 이 수업을 안 들을 거래요. 그래서 뭐 안 들으시든 말든지 뭐 했는데 와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의 취지를 설명드렸어요. 제 수업의 목표는 어디가 돈 된다라는 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느 지역을 내가 투자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 지역의 사업성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지역의 물건을 살 때 어느 물건이 더 좋은지 나쁜지는 비교 판단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수업 끝나고 나서 그다음 주에 오셔 가지고 성수동에 쫙 지도를 펼쳐 놓은 다음에 물건 50 개를 집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비교해 달래요, 어떤 물건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해 드렸어요. 이 물건 좋고 이 물건 좋고 이 물건 좋고 했더니 이분이 그걸 사셨어요, 실제로. 그런데 나중에 물건 가격이 막 올랐을 때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랐냐면 제가 집어 드린 물건의 가격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피가 적게 형성이 돼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비교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약에 어느 현장에 갔더니 대지 지분이 한 평짜리가 평당 감정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예정이 돼 있는 이 물건이 1,000만 원짜리가 권리가액이 천만 원이겠죠 그러면. 네 보통 이제 재개발 아니셨던 분들이 유튜브를 찍으면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은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왜 잘못된 건지는 별도 챕터로 법령할 때 알려드릴 거고요. 실제로는 감정평가 금액이 권리가액이에요. 이건 1대 1 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비례를 곱하면 그게 이제 분양기준가액이라고 불러요. 다른 분들은 감정평가 금액에 권리가액을 비례를 곱한 거를 권리가액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감정평가 금액에 인제 그게 권리가액으로 그대로 올라가고요. 권리가액에 비례를 곱하면 그게 분양기준가액이 돼요. 그럼 분양기준가액에서 이 조합원 분양가를 뺀 나머지 금액 그러면 요게 4억 9천이 되잖아요. 그럼 요 뺀 나머지 금액이 추가 부담 금액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한 평짜리를 한 평짜리를 내가 1 억에 산다면 1 억에 산다면 평당 얼마 주고 사는 거죠? 평당 그죠? 1억 주고 사는 거죠. 한 평짜리를 내가 1 억에 산다면. 근데 10 평짜리를 내가 5억 주고 산다면 그러면 10 평이니까 평당 5천 주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평짜리를 평당 1억 주고 사면 1 억인데 10 평짜리를 평당 5천 주고 사면 5 억이니까 평당가로 따지면 얘가 더 싸죠. 이 물건이 좋죠. 그죠? 이 물건이 좋은데 총 투자 금액을 계산해 보자고요. 총 투자 금액을요. 총 투자 금액을 계산해 보면 내가 산 총 금액 1 억, 5 억과 내가 내는 추가 부담금 뭐죠? 추가로 내는 돈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두 개가 내 주머니에서 아파트 받을 때까지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5억 9천에 아파트 한 채가 생기는 게 돼 버린 거예요. 1억 주고 샀고 4억 9천 추가 부담금 내니까. 근데 얘는 평당가는 더 싸지만 그렇지만 5 억이란 내 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4 억을 추가 부담을 내니까 내가 9억 주고 아파트 한 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평짜리 아파트를 안 주느냐? 아니잖아요. 나중에 분양 대상 때 배우겠지만 한 평짜리라고 하더라도 주택만 있으면 아파트 주거든요, 재개발에서는. 그러면 얘나 10 평짜리는 아파트 받는 건 똑같아. 또 똑같이 3-4평 받겠죠. 3-4평 받으면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이 얘는 5억 9천 이고 얘는 9 억이니까 무조건 이거 사야 되죠. 한 평짜리를 평당 1억 주고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 평짜리가 평당 1억 주고 팔리느냐? 그렇지 않죠. 한 평짜리는 더 비싸게 팔려요. 그 용산에
재개발 예정된 지역에 가 보시면 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양 대상이 되는 물건은 평당 막 4-5 억의 거래가 돼요. 뭐 더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한남 3 구역에 대지 지분이 0인 무허가 건물, 뚜껑이라고 부르죠. 걔가 지금 15 억에 거래되거든요. 그럼 평당가 얼마예요? 평당가가 무한대인 거죠. 땅이 한 평도 없는데. 그냥 15 억이 핀 거예요. 하지만 걔는 그래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평짜리를 만약에 평당 4억 1,000에 판다면 그러면 매매가가 4억 1,000 이잖아요.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이 한 평짜리 10 평짜리를 5천 주고 사는 거랑 총 투자 금액이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총 투자 금액이 같은 물건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한 평짜리 만약에 내가 4억 1,000에 산다면 그러면 10 평짜리를 평당 5천에 5억 주고 사는 게 맞아요? 총 투자 금액 9억에 한 평짜리를 평당 4억 1천에 총 투자 금액 9억을 해서 사는 게 맞아요? 어떤 물건 사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앞에 부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총 투자 금액이 같다면 뭐 사라 그랬죠? 초기 투자 금액이 적은 거 사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죠? 이건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짜리를 4억 1천 주고 사는 게 10 평짜리를 평당 5천 주고 사는 것보다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만약에 제가. 그래서 이제 아파트 받을 때까지 저는 추가 부담금만 내면 돼. 그러면 저는 이제 9 억만 넣으면은 내가 지금 4억 1천 넣고 4억 9천만 넣으면은 아파트 한 채가 생겨요. 근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 해제가 돼. 그럼 이 물건은 꽝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 됐을 때는 이 물건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재개발이 안 됐을 때는 이용 가치는 얘는 꽝이니까. 예. 근데 재개발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물건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로 놓고 물건을 계산하는 거랑 재개발이 아닌 거를 놓고 이용 가치로 놓고 계산하는 거랑 미래 가치, 개발 가치를 놓고 계산하는 거랑 계산 방식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항상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인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신축 조객이 업자들이 돈을 버느냐.' 그 원리를 한번 보자고요. 10 평짜리를 평당 5천 주고 사는 거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평짜리를 평당 4억 주고 사는 거랑 총 투자 금액이 같다면 이거 사는 게 좋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일로 갈수록 좋은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100 평짜리를 평당 5천에 사서 10 평짜리를 평당 4억 천에 10개 파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게 신축 조기가 생겨난 이유예요. 100 평짜리를 평당 5천에 사면은요. 원가가 뭐 5천이 아니고 더 늘어나겠죠.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뭐 한 많이 들어가서 2억 들어간다고 쳐 보자고요. 그럼 평당 2억이 들어갔다고 쳐.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10 평짜리라면 똑같은 총 부담 금액이라면 얘는 4억 천에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가는 2억 인데 그러면 2억 남잖아요. 그러면 100 평이면 평당 2억 남으니까 얼마 남는 거예요? 뭐 무지 남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로 계산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축 조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신축 조기에는 또 뭐가 돼 있죠? 이렇게 총 투자 금액이 적은 물건들을 많이 생산해 내지만 단점은 노후도를 깨트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 가지 표를 보여드리는데 왜 표를 보여드리냐면 비례율이 낮을 때 그다음에 비례율이 높을 때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인제 논리적인 걸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현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 실제 구청에 냈던 자료들이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청파동 3가 적은 숫자 50 명에 225 가구로 지금 저희가 구청에 서류를 넣었어요. 이 현장이 총 투자 금액 지금 저희가 이 근처에 물건이 거래되는 물건들이 총 투자 금액이 얼마가 잡혔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적은 숫자 50 명인데를 이렇게 짓고 있는 거 이렇게 지으려고 지금 저희가 동서를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4,897 제곱미터예요. 4,897 제곱미터. 이 현장을 지금 짓는 거죠. 지으면은 우리가 지금 구청에 "이 현장은 종전 감정 평가 금액이 이렇습니다."라고 넣은 게 지금 110 1,124 억이거든요. 이 현장이 한 5,000 제곱미터 되는데 1,124 억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제 한 평을 나누면 2,200만 원꼴 되는 거예요, 한 평을. 예 3.3 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한 평으로 따지면 한 7,500만 원 정도의 이 현장이 지금 저희가 지금 이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감정평가 금액이다. 그러면 어떤 물건은 이거보다 이게 평균이니까 낮은 물건도 있고 어떤 물건은 높은 물건도 있겠죠. 낮은 물건은 좀 불이익을 보는 거고 높은 물건은 위치가 좋으니까 높게 되겠죠. 이런 물건을 내가 산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종무자산. 종무자산이 뭐죠?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가. 그래서 이 현장은 조합 분양가를
5구를 10억, 그다음에 84를 13억 정도 잡아 놨어요. 그러면 요 13억에서 내 물건의 감정평가 받는 금액이 인제 선납입 금액으로 빠져지는 거잖아요. 빠져지면 나머지 금액 추가 부담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인제 일반 분양이 인제 여기는 12억, 10억. 사실 여기가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억 정도 될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용산이니까 용산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연동이 되긴 하지만은 분양가를 마냥 높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 정도 잡은 거예요. 분양 수익이 이제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제 분양 수익이 이제 이렇게 잡힐 거라고 지금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지역의 물건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지역은 이렇게 계산해서 비례율이 지금 112%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제 이 현장에 지금 빌라가 뭐 6억 5천, 어떤 건 7억, 어떤 건 6억 3천 이렇게 거래되는 물건이 있어요. 실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럼 내가 이 물건을 산다. 요 물건 사면 여기 지금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추정 감정 평가 금액이 한 6억 에서 한 6억 3천 되거든요. 그러면 6억 2천 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 6억 2천에 사는 거가 6억 7천 주고 사는 거가 6억 2천의 감정 평가가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이 물건의 값어치는 실제 값어치는 6억 2천인데 원매자한테는 내가 6억 7천 주는 거니까 웃돈을 주는 거죠, 웃돈. 웃돈을 보통 P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5천이 P가 되는 거죠, 프리미엄이. 이게 현장마다 다 달라요. 뭐 한남 3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5억 붙은 거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진도가 빨리 나가면 뭐 2-3억 더 붙겠죠. P가 붙으면은 이 P는 이제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P가 많이 붙는 게 좋은가요? 적게 붙는 게 좋은가요?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내가 사는 사람이면 P가 적은 게 좋고요. 하는 사람이 P가 높은 게 좋겠죠. 그래서 요 P는 날아가는 돈이에요. 전 소유자가 먹고 가는 거죠. 전세 금액이 만약 요 정도쯤 된다 그러면 요게 지금 내가 지금 투자한 에쿼티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감정평가 받은 금액에서 비례를 곱한 요 금액이 그냥 기준가액이 돼요. 우리는 112%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6억 9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산 금액보다도 우선은 더 높죠. 그래서 비례율 반영한 프리미엄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2,800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이 6억 9천이 될 테니까 감정가는 6억 2천이지만 비례율이 높아졌으니까 6억 9천이 됐으니까 내가 실제적으로는 2,800만 원 정도를 더 감정가 대비 낮게 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조합 분양가가 13억 5천이었으니까 아까 일반 분양가는 뭐 16억 정도 됐었죠. 15억 9천 정도. 그러면 요거를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 부담 금액으로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 부담 금액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더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법적인 용어로 쓰자고요. 추가 부담 금액이라는 말은 그냥 한간에 쓰는 말이고요. 이거는 법에서는 청산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청산금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좀 뭐 현금 청산 때문에 나쁘게 보는데 이건 대물 청산을 받는 거죠. 대물 청산을 요렇게 받고 6억 9천으로 받고 아파트 돌려받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청산금을 더 내는 거죠. 그럼 남는 금액은 환급해 주죠. 이 환급금도 법적 명칭은 분리시켜 놓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민간에서는 그냥 추가 부담, 환급금 하고 있지만 그냥 법적인 용어는 그냥 그게 다 뭉뚱그려서 청산금이에요. 청산금을 내면 청산금을 내게 돼 있죠. 내면은 총 부담 금액은 뭐가 총 부담 금액이 되는 거죠? 총 부담 금액은 이제 내가 매입한 금액과 그다음에 추가로 내는 청산금, 이제 세금을 제외한 요 두 가지가 이제 총 내 입장에서는 총 부담금이 되는 거죠. 그럼 총 부담 금액이 세금을 제외한다면은 13억 2천이 되는 거죠. 요 6억 7천에 샀을 때. 지금 현재 6억 7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매물도 몇 개 있고요. 그러면은 총 부담 금액이 13억 2천이 되니까 일반 분양가가 얼마였죠? 일반 분양가가 10억 8천이니까 일반 분양가 대비 한 2억 6천이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요런 현장은 제가 이제 프리미엄 붙는 속도를 보면 보통 어디까지 초기 단계에서 어디까지 프리미엄이 붙냐면 요즘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초반에는 비율만큼 프리미엄이 붙어요. 요게 지금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요게 한 7억 정도 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사업이 좀 막 진도가 되면 그다음에 어디까지 붙냐면 요 일반 분양가까지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프리미엄 이용주는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은 한 9억 6천이 사실상 이제 이게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간다면 정상적인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남 3 막 이런 데 입지가 깡패인 동네들 엄청나게 좋은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어떻게 붙느냐. 요 일반 분양가에서 한 5억이 더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는 일반 분양가가 만약에 뭐 한 20억이다. 그러면 25억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요. 근데 이제 지역마다 그런 편차가 있겠지만 뭐 속도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감정평가 추산된 거, 그다음에 비율 반영된 거,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 대비로 붙는 건데 그 붙는 속도가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용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일반 분양가까지는 보통 프리미엄이 다 붙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현장에 따라서 뭐 1-2 억이 더 붙을 거냐, 뭐 2-3 억이 더 붙을 거냐, 뭐 아주 좋은 데는 뭐 5 억이 더 붙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요렇게 계산을 해 보시는데 분양 기준가액이 얼마고 비례율이 얼마고 이제 우리 현장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분양가가 얼마고 이런 현장도 있지만 아직 안 나온 현장도 있겠죠. 아직 아무것도 몰라. 이 여기 현장이 비례율 몇 프로인지, 그다음에 이 현장이 조합 분양가가 얼마가 예상이 되는지, 일반 분양가가 얼마가 예상이 되는지 이게 전혀 몰라. 그러면 이런 거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혀 모르는 현장에 가서 부합이 또는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이 현장은 조합 분양가가 얼마가 될 거야. 일반 분양가가 얼마가 될 거야. 아 그러니까 비례율이 얼마가 될 거고 분담 금액이 얼마야 될 거야.' 이런 거를 누군가는 미리 계산해 본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미리 계산하는 그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법을 적어도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라면 방법을 미리 공부를 해서 이 현장은 아직 그냥 노베이스야. 아무것도 안 된 현장이야. 그러면 그 현장이더라도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미리 연구를 해서 그걸 뽑아내면 그러면 조합이 하기 전에 또는 추진 세력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뽑아낼 수가 있다면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시간대에 그거를 뽑는 계산식을 어떻게 뽑아낼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오늘 한 수업보다 한 10 배는 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히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조합이 모든 정비업체가 모든 시공사가 다 그렇게 해서 이 계산법을 뽑아내니까 이게 난데없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 뽑아내는 공식을 우리가 알면 그러면 아 조합이 뽑아주기 전에 우리는 '이 현장에 얼마의 피를 주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계산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다음번 챕터에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계산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을 테니까 좀 빨리 설명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하면 뭐 프린트를 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해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리뉴얼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